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지난 주말 국회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매주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국정 공동운영, 민주당에서는 제2의 내란이라면서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고요. 월요일에 만나는 품격 토론,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전국에서 문화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채널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나설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함께 전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거부하며 부결시켰는데요.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행위인 건 맞지만 국회가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 만에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한 총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전국 혼란을 수습하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퇴진 전에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고요. 두 사람은 어제 오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거냐. 공상단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한 뒤 국회 협력을 요청하며 우 의장을 찾아오겠다고 하자 국민이 여당 대표와 총리에게 위임한 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조기 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죠. 네, 여당 내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등 방식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그 과도기에 책임 총리제를 강화할지 거국 내각을 구성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수습할 방안은 대통령 탄핵이 유일하다며 여당 내 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자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했고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후임으로도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던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이선 후퇴가 맞느냐며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원칙만 밝힌 채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 차기 대선 일정 등에 대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에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국민 시각에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너무 먼 얘기라며 조기 하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책임 총리제 실시, 임기 단축 개헌을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 구상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는 걸 의미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초대선 의원들과 총회를 연 뒤 오후에는 3선 이상 중진들과 회동하면서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여당의 움직임,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에 표결하는 일정을 매주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가결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로드맵이 설득력이 부족할 경우 국민 여론에 떠밀린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권한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요 며칠 국회 논의가 중단됐던 내년도 예산안도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연계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기존의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 삭감한 감액 예산안에서 7천억 원을 더 깎은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은 어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거나 자진 사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재임 중인 윤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박세영 검찰 특수부 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내란 혐의를 적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에 의해 혐의로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요.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간과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놓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현재 각각 따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동 수사를 거부하고 경쟁에 돌입한 건데요. 앞서 먼저 경쟁에 나선 건 검찰과 경찰이었습니다.
검찰의 박세현 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계엄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점을 겨냥하며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다며 검찰의 수사 당위성을 강조했고요.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발빠른 행동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이 이렇게 싸우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오전 경찰이 수사를 한 뒤 특별검사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일단 경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자 어제 오후 공수처까지 가세해 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검경은 이에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계엄 수사는 첫 단추인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초겨울답게 아침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간 곳이 많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인데 낮이 되면 예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어제보다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높은 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겠고요. 충남 서해안으로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6도, 강릉 10도, 대전, 전주 7도 등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일부 영서 지역 또 경상권 동해안, 경북 산지 등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일찍부터 출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북천안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기흥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서울요금소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기흥에서 서울요금소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후로도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탄천나들목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지금 농성하다 오신 것 같아요. 복장이요.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토요일 탄핵 투표가 투표 불성립으로 이제 무산된 이후에 계속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토요일 날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상대기가 들어갔고 어제부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함께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국회 정문 앞에 KBS 바로 저 뒤쪽입니다. 뒤쪽에 네. 보면 탄핵 투표하기 전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밤새 시위를 좀 하고 있고요. 날이 아주 추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추운 네. 와중에도 저희들은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던데 젊은 친구들이 벌써 한 3박 4일 동안 저렇게 바깥에서 추운 여의도 날씨가 보통 춥습니까? 예. 빨리 요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그 본관과 의원회관 예. 중심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비상대기를 하는 이유는요? 당초에는 네.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제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고 또 그런 첩보도 일부 있었고 또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국회 밖을 벗어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이 그때는 비상대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의 상황도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국방부 차관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제2, 제3 계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계속 시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한가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의를 다지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다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회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회기는 10날 끝나게 돼 있고 그래서 12일 날 다시 탄핵안 발의하고 14일 날 토요일 날 표결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국회는 12월 10날 정기국회는 끝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임시국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임시국회는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이제 소집이 됩니다. 네. 그러면 12월 11일 날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를 하고 네. 그럼 12일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네. 되면 그 뒤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저희들은 네. 토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 처리를 또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4일 날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14일 날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중에서 105명은 불참을 하고 3분의 의원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설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다시 그와 같은 소위 투표 불성립을 위해서 회의장을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본회의장에 그렇습니다. 들어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7일 탄핵 투표가 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본회의 하는 상황에서 의원총회 같은 것들을 하면 이건 명백한 투표 방해 행위 아니냐. 네. 근데 그건 또 의원총회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나 보도를 보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투표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투표장에 들어와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으면 또 혹은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또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왜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없어서다. 보여집니다. 진짜 그렇게 거의 당에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의원은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원은 계속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개별 의원들은 점점점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그 차단을 뛰어넘어서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 불성립이 되면은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포함한 195명이 투표는 했는데 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명이 전부 탄핵에 찬성했는지 그중에 몇 표라도 반대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투표에 참여했지만 자기는 소신껏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예. 그거는 본인이 탄핵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것은 네.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과 신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예를 들면 당론으로 108명의 의원이 당론으로 만약 반대를 결정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이 특별한 말씀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이 네. 명시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다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밖에 이틀 3일씩 밤샘 농성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취재 목적으로 여의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집회가 광화문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도 취재를 했는데요. 광화문 쪽에 모인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의원님은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심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이제 80% 가까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100% 모아지는 건 없겠죠. 예.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네. 또 압도적 다수가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찬성 반대를 뛰어넘어서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대통령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국론을 계속 분열시키는 것이고 갈등을 격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좀 근거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은 반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 당론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데 왜 들어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탄핵안을 표결할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들어와서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걸 다시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요. 그동안 투표 불성립을 위해서 투표 보이콧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호영 부의장이라든지 당시 지금 부의장이죠. 그런 분들이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데요. 네.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네. 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개별 헌법기관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도 투표 불성립을 위해서 그런 본회의장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저희들은 자유투표를 했거든요. 예. 불과 2년 전, 1년 전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당신들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인 폭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탄핵안이 이제 투표 불성립으로 이제 폐기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어제 일요일이죠. 11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긴급 합동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그 담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담화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의 담화에 앞으로 전국 운영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우리 네. 당에. 예.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일임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태도이고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명백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갑재 씨 같은 보수 인사도 국정 운영을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넘긴다는 것은 공산당이랑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모든 국정을 하는 유일한 지배기관 아닙니까? 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일당 독재나 가능한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이다 그렇죠. 한다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발상도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의원님, 네. 그 정확하게 대통령 담화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대통령 담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대통령 권한을 당에 일임한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습책을 전국 수습책을
당에 일임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고 돼 있죠.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계속 그러니까 하시죠.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 겁니다. 네. 만났고 소위 말해서 전국 운영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어제 그 담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대통령은 현재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선 후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선 후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보낸다고 지금 아마 AI 기본법을 통과시킬 거예요. 예. 자,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면 그걸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공포가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대통령이 사인을 사인해야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게 법률로 효력이 그렇습니다. 발생하죠. 예. 그러면 권한을 정지한다는 건 대통령 사인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자에서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는 유일한 길은 네.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음. 대통령의 권한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그럼 그 권한을 총리와 당에게 넘길 수 있느냐?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유고나 거리되는 탄핵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 권한 대행으로 총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가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이제 위헌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도 참 웃기죠.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습책으로 탈당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수습책에 대해서 또 전국 운영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고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덕수, 한동훈 이 네. 두한이의 반란이다. 이렇게 내란이다. 네. 2차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내란이란 게 뭡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내란인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상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일종의 침탈하거나 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야당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고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여당 안에서나 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대통령 권한을 뭐 함부로 탈취하겠다는 거냐고 하는 비판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우리 여당으로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일부 후퇴를 했어요. 그 말을 바꾼 거죠. 네. 그 상황을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태극기와 국민의힘 당기를 걸어놓고 각기 서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둘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법조계, 헌법학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이건 사실상 내란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 담화 발표할 때 그리고 그 직후에 김민석 최고위원과 제가 같이 기자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걸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동시에 나왔던 다른 많은 성명이나 논평이나 주장을 보면 다 인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력, 네. 주권 그것을 벗어난 모든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쭉 언론을 이제 방송을 위해서 뭐 이렇게 보수지도 보고 또는 이제 진보지도 보고 다 보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이 그 한동훈 대표의 그 긴급 담화가 갖고 있는 위법성, 위헌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을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그 경질 인사가 지난 6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어쨌든 뭐 장관을 해임을 하든 뭐 또는 뭐 차관급의 국정원 1차장을 임면을 하든 어쨌든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어쨌든 그 사인해서 그 임명권을 지금 행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권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 뭐냐? 그건 인사권인 겁니다. 예.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 인사권이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직무가 정지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사표 내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수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해명을 있어요. 했습니다. 예,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소극적 행위다. 그렇죠. 소극적 행위죠. 예. 뭐 어떻게 소극적 행위입니까? 임면이 가장 적극적 행위죠. 네. 면직이 소극적 행위라면 임명도 소극적 행위라는 얘기거든요. 네. 임과 면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경우 궤변을 좀 늘어놓지 마시고 네.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네.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하야하든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을 시키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그게 그 불성립이 돼서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사의 임명권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탄핵안을 이제 그 처리하는데 여기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법률적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그러는 법률적으로 직무대행이 서서 뭐 인사 임명권도 대신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것 자체는 그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법률적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네. 만약에 총리가 행사한다. 네. 그건 월권이자 그건 반헌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무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자꾸 질서 있는 뭐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주장하시지만 네. 가장 질서 있는 조치는 헌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고 헌법이 없는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예산안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긴급담화에서 한덕수 총리는 또 마지막에 예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가서 설명하겠다고 우원식 의장한테 찾아가겠다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거라면 못 만나겠다 이런 취지의 거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은 어쨌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0날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했어요. 그러면서 추가 감액 7천억 주로 대통령 경호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 질문은 예산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예산안은 그 법정 기한이 12월 2일 날 통과되지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4조 1천억을 감액한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안이 지금 본회의장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의장이 여야 간의 협의 또 정부와 또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12월 10일로 이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 이제 비상 계엄 사태가 내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었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장은 10일 날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액안을 좀 삭감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럼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소명을 한다든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예산은 결국 숫자 아닙니까? 숫자와 증빙이거든요. 예를 들면 감액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러이러 필요한 겁니다라고 소명을 하거나 증명을 자료를 내면 얼마든지 처리하겠다라고 의사까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예산안 주무부처는 경제부총리와 그렇습니다. 기재부이기 때문에 뭐 이런 탄핵이나 이런 정치적인 사안과는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부처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협의들이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증액안들에 대해서 네. 그 진작에 서로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담화를 통해서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언론에다 대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의원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 전 조성래 의원이 말씀하신 탄핵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6일,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74, 반대 23으로 나온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 교수입니다. 유엔에서는 앞으로 기상재난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13년서부터 2023년까지 총 피해액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가 피해액이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조 정도 들었다. 비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경북이 1등, 2등이 강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체 피해액 중에서 한 70% 정도가 폭우로 일어나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수, 배수 시스템 다각도로 구축을 시켜놔야 된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한 2년 전쯤에 경험했던 것이 포항제철에서의 산업단지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범람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공장이 정지되고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다 정지되면서 약 2조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내가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비판자, 감시자 역할들을 소비자들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를 위시해서 전국 곳곳에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등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대관령 영하 11.2도, 철원이 현재 영하 10.6도, 서울 영하 4도입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람이 다소 불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산동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다가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는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안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파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 동해안에 너울이 높습니다. 오전까지는 높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위시해 경북 산지와 또 일부 영서 지역 등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합니다. 실효습도 50% 이하로 화재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0도, 또 대전, 전주 7도 등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호남권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품격 토론입니다. 예, 오늘도 뜨거운 정치 현안 품격 있게 토론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그 탄핵 불성립 사안 그 상황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홍익표 의원님. 예, 그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날 표결이 그 탄핵안 표결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이 국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 여부를 떠나서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단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뭐 승복을 하든 또 뭐 이후에 또 추후 절차를 밟든 이랬어야 되는데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퇴장함으로 인해서 그 투표 불성립을 시킨 것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 당 의원들의 뜻을 뭐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큰 틀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거는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조혜진은 이번에 투표 불성립 보면서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그 투표 붙였던 무상급식 투표 불성립 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이제 주민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지금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투표 참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캠페인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예, 그래가지고 개표도 못 해보고 예, 그래서 그냥 부결되고 오세훈 시장 그만두고 그다음에 예. 시장 선거 다시 하고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거꾸로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때도 서울 시민들이 많이 투표는 했지만 예. 정적수에 부결돼서 아예 개표를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된 적이 있죠. 그런 좀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이 반대로 됐는데 우리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거나 또 탄핵이나 다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특검법은 그냥 의원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탄핵안은 예. 표결은 집단 퇴장했는데 아무래도 탄핵안은 특검법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그런 반면에 또 8표만 이탈하면은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 당 내부 점검을 해볼 때 좀 뭐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집단 불참하는. 근데 홍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렇게 좀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지만 참 모양이 볼상사나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먼저 표결이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6표의 이탈이 있었지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 여당 분위기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쨌든 부결됐으면 대통령 탄핵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안이니까 당연히 부결됐을 거다. 투표에 참여해도.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이런 그 아주 비판적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투표해서 부결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지도부 생각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예를 들면 특검법은 예차해서 이탈이 돼가지고 되더라도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 탄핵이 통과되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람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 흔히 하는 말로 단도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양이 나쁜 거죠. 국회에서 표결 절차에서 과거에도 한번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그 한나라당 때도
그때는 이제 해임 건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인데 그걸 이제 불성립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 다수 의석을 그 과반수 의석을 그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제가 초선 때인데 퇴장하니까 과반수 표결이 안 되니까 그냥 불성립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제 경험은 불성립되는 걸 두 번째 보는데 이런 방식은 어쨌든 그 정상적인 그 표결 절차를 하지 않고 부결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하여튼 뭐 국회법상 있는 권한 행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옹색해 보였다.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붙잡아놓은 모양새를 하니까 더 말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불성립으로 이렇게 부결시킨 이후에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세 분이 그 참여를 했거든요. 투표 참여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우 의원이 투표를 했고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뭐 가표, 부표 공개는 안 했지만은 찬성했을 걸로 대개 이제 해석을 하고 김상우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반대표 던졌다. 그렇지만 반대든 찬성이든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좀 아무래도 좀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앞으로 수사라든가 또 그에 따른 여론 추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지만은 민주당이 이번 이 탄핵 부결로 끝내지 않고 계속 될 때까지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 다시 또 발의를 해가지고 토요일에 그 표결 붙이는 1차 표결 붙이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그런데 그 토요일 날 다시 하면 그동안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좀 원내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부담을 조금 더 느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한 또 반감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헌법에 규정한 일사부재의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결론이 났으면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이 사안을 다뤄야 될 때가 될 때까지는 다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갖다가 폐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임시국회를 짝수 홀수 이렇게 이제 다 달별로 해놨거든요. 자동 부의 그 계기가 되게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임시국회의 기간을 한 달로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한 달 동안에 만약에 부결된 거면은 그 한 달 뒤에나 다시 한번 재론할 수 있는 거지. 그 중간에 다시 또 일주일 단위로 일사부재에 어긋난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걸 쪼개가지고 매주마다 한다고 한다는 건 국회법 정신은 완전히 이거는 형해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들어서 원한 뒤에 국회법이 완전 엉망이 됐지만은 뭐 필리버스터고 뭐고 간에 다 그냥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양쪽 다 더 부담이 커진 상황이 될 거다. 민주당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 우리가 이 들러리 써도 되나 하는 그런 그 영향도 줄 걸로 봅니다. 의원님. 예. 일단은 이번 경우는 일사부재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12월 10일부로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혜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번 그 12월 달에 바로 임시회를 소집했거든요. 특히나 더군 그 지금 연말에 예산안도 통과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도 있고 해서 항상 관행적으로 12월 또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임시월 국회 소집의 일차에 따라서 11일 날 그 임시회가 소집되면 발의하고 또 절차하겠다는데 일단은 그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돼서는 의장단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은 생각은 11일 날 발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열려야 본회의에 보고를 하거든요. 본회의를 보고하고 그럼 또 다시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와 관련돼서는 의장단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시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의장하고 협의해서 그 전체적으로 본회의 그 시간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아마 그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거에 따르면 이제 당이 매주 쪼개서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쪼갤 수 있을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상황 변화는 있습니다. 아마 다만 그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한 것은
이번 사안은 그 국가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이런 투표 행위가 만약의 경우 이제 한두 차례 더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2016년하고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2016년에 국민의당 의석 분포를 보면 수도권 의원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충청권. 그때는 우리 당하고 의석 차이가 한두 석 차이밖에 안 날 때니까요. 서로 비슷하게.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석이 그때보다 많이 줄은 데다가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소위 충청권이 거의 적고 대부분 이제 그 영남권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핵심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비롯해서 영남권의 여론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전국 여론도 중요하지만 영남권의 여론 변동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의사부재위에 응한다고 한 거는 이제 임시국회 정기국회 끝나고 나는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이 의사 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회가 어쨌든 간에 국회 최종 의사 결정이 탄핵에 대해서는 불성립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건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투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해서 될 때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민주당 독재지. 이거는 의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 글쎄요.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데 이번 것이 불성립이 아니라 투표를 해서 완전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지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불성립된 것으로 표결 절차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를테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서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건 이제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번 주에 기한에 하기로 했으면 저 퇴장 전략 쓰지 말고 전부 나와서 표결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부결되든 가결되든 여기서 끝내겠다. 여야가 그렇게 합의하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이제 서로 간에 교수단 의장단과 양당 대표 그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력 발휘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서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뭐 최소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주 쪼개기보다는 한다면 한 달 정도의 그 기한을 지키면서 한 달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방식은 현재로서는 양당이 전혀 이제 논의도 할 수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면서 그 의장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대화 파트너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없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회의장이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후 의총에서 바로 재신임 그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 대표는 그 재신임을 하더라도 자기는 다시 복귀하지 않겠다. 다시 맡을 생각은 이전에 없다. 원내대표들이 사퇴했다가 또 뭐 의원들이 또 다시 또 부르면 오고 번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더라도 후임 원내대표 그 선출 때까지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 했고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고 물러나면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고. 그야말로 공백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 표결은 저는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이 포기하고 하지 말고 지금 수사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또 김영현 장관과 뭐 기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서 뭐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다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억지 탄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유죄될 때 무죄 났다고 해서 유죄될 때까지 계속 재판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사법체계가 무너지듯이 국회 탄핵 이 표결도 어느 특정 정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 대로 결론 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이번 주에 하고 또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빨리 그건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대 범죄고 그 내란죄 수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씨를 지금 이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냥 그 묵과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 비상기업 발동되고 나서 그날 밤 1시쯤에 해지 의결이 촉구돼 그 요청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국회에서는 제안서가 있으면 그 제안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안 주문이 뭐냐면 명백한 위헌행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행위이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상 그날 국회가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헌행위에 대한 해지를 요청한 거였기 때문에 이 위헌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그냥 두고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탄핵은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고 반헌법적이고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그 행위 주체를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용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전 단계에서 검찰 수사 결과로 기소는 돼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지. 정치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장은 할 수 있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법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그걸 탄핵하고 연결하는 거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담당하는 것인데 수사가 이제 시작된 단계에서 그걸 그 수사기관도 재판기관도 아닌 정치권이 그걸 단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수사 재판 사법 절차를 이거는 그 행위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사법 절차들이 있고요. 내란죄는 그 대통령대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탄핵과 관련된 그 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련된 절차를 그 밟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국회가 월권이거나 그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 거죠. 네, 두 분이 자연스럽게 그 내란죄와 관련된 논의를 이제 시작하셔서 지금 이 내란죄를 둘러싸고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기왕에 그 주제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도 이제 수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이 이 계엄령 선포하고 군을 그 국회에 출동시킨 목적이 이 국회가 회의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러니까 상임위나 본회의 예를 해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또는 탄핵안이든 특검안이든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그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러면 그건 내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수사 과정인 거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으려면은 계엄군이 이 국회를 원천 봉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 출근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든가 또는 출근해 있는 의원들을 다 국회로부터 퇴거시켜가지고 뭐 체포를 하든 구금을 하든 퇴거시켜가지고 또 회의를 못 열게 하게 할 목적으로 군인들을 그쪽으로 들여보냈다. 라는 것이면은 그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군인들이 진입을 했는데 그것이 아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 또는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갖다 다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또 그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시달을 해가지고 들여보냈느냐라는 것을 지금 수사 기관들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의원들을 다 퇴거시키라고 자기가 지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원장은 자기는 그런 그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고 그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하지 뭐 1차장한테 하진 않았을 거다. 뭐 예를 들면 국정원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수사기관들이 그걸 이제 규명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내란죄가 그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법리적으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의 그 논지에 이게 목적이 있었느냐. 근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예.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 이제 이런 주장을 아니요. 그거는 수사기관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거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예. 홍익표 의원. 보통 이제 우리 그 헌법이나 법률에 국토 참전하고 국헌문란 두 가지가 기준이 이제 내란죄를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국토 참전이라는 것은 국토 일부라도 하여간 그 배제하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배제시켜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질서를 그 어지럽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과거에도 이게 그 5.18 그 당시에 5.17 당시에 전국 비상계엄 확대가 이게 그 내란죄로 해당된다고 이미 판례가 있어요. 그렇게 선포한 것 자체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국헌문란, 그러니까 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건데 우리 헌법에 아까 이제 그 따져봐야 된다 그러지만 거의 지금 뭐 이미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당시 이 국회는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 즉시 비상계엄에 대한 가부 여부를 그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자체를 봉쇄했어요. 국회의장까지 다 물러넘어간 상황이었고 상당수 국회의원이 다 물러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폐쇄했는데 입구를 폐쇄했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나가서 의장 지시에 따라서 열라고 해서 겨우 열었을 때 의원들이 좀 들어오고 또 다시 문을 폐쇄하고 그래서 문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한동훈 대표 같이 갔던 분 수행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의원들 몇 명하고 경찰이 막았는데 나 누군지 모르냐. 내가 여당 대표인데 나를 막느냐 해서 겨우 그때 또 몇 명 풀어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의도는 국회를 못 열게 해서 그 계엄령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고령 1호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령 상태에서도 정당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헌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계엄령하에서도. 그러니까 포고령 1호 자체가 헌법 질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봅니다. 그 내란죄의 그 목적성이 충족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가 내란죄 관련 논란을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의 개헌권 비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전 과정이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 중간에 이것이 그래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되고 이게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의 그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중간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나서 그 해제 결의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돼서 이것은 이 통치권의 합법적인 행사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익표 의원님. 저는 그 이번에 그 비상계엄 자체가 그런 통치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권이라도 그 어떤 재량의 한계는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77조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변 그리고 국가 그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 상황도 아니었고 우리 시민들이 무슨 대규모 그 사회적 폭동이나 테러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경찰로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날 자정에 발표 10시 반경에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발동할 때 든 이유들이 전혀 그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탄핵이 너무 빈번했다. 그다음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입법 독재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소위 그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질서를 위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은 그 우리 헌법에서 그 구성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통치권의 재량을 넘어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비상계엄에는 지금 말씀대로 77조 헌법 77조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실질적 요건이 이 말씀처럼 이제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계엄 선포권자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판단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수 소수까지 모르겠지만은 상당수 헌법적 견해가 그건 대통령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는데 이건 비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그거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당신 비상사태로 판단했느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계엄권자에게 있다라는 그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헌법에 정부와 법원만 돼 있거든요. 국회는 안 돼 있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게 돼, 국회 통보하고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하고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 국회를 뭐 그 봉시한다든지 또 그 회의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서로 논리 충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서 특별한 조치의 대상에 국회는 빼놓은 거거든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계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통보도 받고 또 그걸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포고령에도 그 국회 권한을 중지시켜버렸고 또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그 의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외형적으로는 군을 출동시켜 가지고 그 진입을 하게 했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이거는 뭐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가 없었다든지 좀 몰랐다든지 하는 거를 예를 들면 국회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몰랐다라든지 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포고령이 그렇게 나갔고 군이 그쪽으로 출동했다든지 이렇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 전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특검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기관이 물론 이제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그 수사기관으로서는 뭐 수사 착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세 기관이 뭐 이를테면은 지금 검찰은 김영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경찰은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그러고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로 좀 모아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품격 토론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품격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 수사기관이 한꺼번에 수사를 하고 또 국회 야권에서는 특검, 내란죄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홍익표 의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수사기관이 3군데가 다 뛰어들었거든요. 검찰, 경찰의 이제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까지 이제 그 뛰어들었는데 뒤늦게 법적 권리를 보면 사실은 이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여러 가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공수처의 수사 인력, 역량 등을 감안하면 이 큰 수사를 지금 그 배당된 수사도 지금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법률상 보면 검찰은 사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그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연관된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법적 그 수사 범위 대상인 직권남용을 갖고 내란죄를 엮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내란죄에 연관돼 가지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겠죠. 큰 사건에 약간 작은 사건들이 엮여서. 근데 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작은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현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증인을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를 누구는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갖고 있고 그걸 다 내놓으라고 또 공수처는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건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특별검사를 해서 여야가 좀 더 어차피 수사에는 그 여당도 이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합의하에 특별수사 그 특별검사를 그 국회가 해가지고 수사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 네, 특검도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해오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또 거기에 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빨리 추방해야 될 적폐라고 했던 이 별건 수사라든지 또 비사실 공표까지 다 합법화시켜주는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고 또 권한도 그런 그 검찰의 폐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권한을 다 빼고 그렇게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민변 출신 변호사를 갖다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힌다든지 또 자기들이 그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런 별건 수사나 이런 그 검찰의 권력 남용까지 다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검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수사 결과가 신뢰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특검도 옛날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했지만 지난번에 그 최순실 특검을 했던 그 박영수 특검이 한때는 영웅이었다가 지금 뇌물죄로 12년인가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검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옛날만큼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정파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쪽 편에 들어서 칼날을 휘두르면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은 정말로 합의해서 공정한 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이 검찰, 경찰, 이 공수처가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세 기관에서 다 파견해가지고 합수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뭐 정의는 그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고 증거물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고 뭐 공수처가 뒤늦게 또 뛰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수사에 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이 수사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저는 뭐 조혜진 의원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요. 그 과거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그 최상병 특검하고 좀 경우가 다른 게 그때는 당사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걸 권한을 배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일단 임명 그 권한을 배제하는 건 여당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자 그 저희도 뭐 대법원이나 그러니까 법원과 뭐 변협 여기서 추천하는 경우를 해서 임명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저는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두 분의 토론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일요일입니다. 11시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긴급 담화가 있었는데 이 담화의 형식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직접 공격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담화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공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홍익표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우선 이번 비상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일정한 역할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그 SNS 통해서 반대한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했고 실제로 일정하게 그런 역할을 해서 190명의 찬성을 이끄는 데는 여당 대표로서 그 저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건 이제 일단락됐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사실 이 논의가 우리 당은 일찍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 국민적 기대가 올라가고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겠다 여겨진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정지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급물살을 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도 그 같이 할 수 있겠고 탄핵이 가능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과 만나고 그 후도 자기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했다가 그 토요일 날 표결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그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 권한을 한덕수 총리와 그 한동훈 대표가 일임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초헌법적이고 전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그 모든 법률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넘길래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퇴진하거나 해야죠 스스로. 아니면 탄핵을 받아서 되는 경우죠. 우리가 흔히 대통령의 그 유고와 권위인데요. 유고는 잠시 그 권한이 중지된 상태. 그리고 권위는 아예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만 권한 대행을 하고 그 권한 대행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 순서가 다 있어요. 대행 순서가.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전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어느 국민도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명백하게 올권이고 자칫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무기로 해서 대통령하고 그 권력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 대통령이 그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임기를 마지막까지 채우는 건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고 중도에 그만 이제 퇴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또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국정 공백이 심하고 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익에 심대한 침해가 오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원만하게 잘 수습해서 그 국정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나라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선 때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지만은 그 심판을 받은 거는 표로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참패를 당한 거는 당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탈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은 그만한 책임이 없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권력이 이제 공백이 점점 생겨져 가는데 물러난 건 아니죠. 물러나가면서 점점 이제 뭐 탄핵이 되든 아니면 본인이 조기에 그만두시든 간에 임기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미 대통령께서 자기 권한 행사 안 하겠다고 국정에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 선언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공백을 메꾸지 않으면 국정이 표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은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집권당인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결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당정 협의를 해왔는데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 하고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협의 그 국정에 조언을 하고 참여하는 여당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이상 과잉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 행위였다 이렇게 지금 조혜진 의원 설명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제2의 내란 사태다 막 이런 비판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강하게 비판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조혜진 의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강력한 비판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이 모든 권한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권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실제하는 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인사가 몇 명 발령됐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냈는데 사의술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국정원 1차장도 경질됐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임명됐는데 그것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사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선 후퇴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선 후퇴는 형식적인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벌써 한동훈 대표하고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한 총리하고 대통령 간의 주례회동이 사라지고 대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주례회동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사실상 개입해서 그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뭔가 해법을 찾는다면 그 한덕수 총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국회의장이었어요. 헌법소일 2위고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국회의장이 현실적인 정책 실체인 여야 당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는 방식이 맞는 거지. 한덕수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실제는 하지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그 책임지고 하겠다. 이거는 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마무리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권한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니들이 왜 개입하냐, 니들이 왜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서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김민석 계엄 특별위원장 그 사람 발표할 때는 보면은 대통령 보고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정부 서류에도 손도 대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군 특수권도 바로 박탈하라고 그랬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뒤로 물러나겠다고 당과 정부가 알아서 잘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기는 데다가 민주당은 아예 그냥
대통령 꼼짝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백이 이제 국정 공백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총리나 당대표가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가 아무 역할도 안 하면 나중에는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도 꼼짝 마라. 한덕수 총리도 계엄 수사 계엄 내란죄 수사 대상이다. 예. 한동훈도 지금 종범이다. 다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뭐 한 총리도 탄핵한다. 법무장관도 탄핵한다.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정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예. 대통령도 총리도 당대표도 장관도 꼼짝 말라고 해놓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대통령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국제적으로 수사 지시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세포 압수수색해라. 네, 알겠습니다. 구속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시간이 다 상황에서 돼서 예. 잘못되면 결국은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두 분께 두 분께 30초씩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생각은 내란죄 주 핵심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그 직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직무를 자진하야로 할지 아니면 탄핵으로 할지를 빨리 결정하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이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채워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선탄핵 후수습이다. 이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어요. 조혜진 의원.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국민들 손으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또 5년 만에 또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다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 정파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 심부름하는 정치인들도 이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든 당파든 이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까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정말 어느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좋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토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출근 정체가 추대를 보인 가운데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옥천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 영남권 건천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수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상일 부근 6차로와 갓길에서는 버스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암터널부터 정체 심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 부근에서도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앞두고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일대 지나기 힘겹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김헌식 평론가와 함께 이번 이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사태와 관련된 문학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12시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메달을 시상식이 실제 시상식이 거기서 그렇습니다.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 행사들을 하죠. 네, 그래서 다시 한강 작가가 주목받고 있는데 한강 작가가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을 모든 외신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6일 날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됐었는데 이 기자간담회에서 과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발언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 5.18 당시 계엄 상황을 본인이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과 좀 다른 거는 2024년에는 모든 상황이 생중계돼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특히나 경찰
군인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내적으로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엄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극적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한강 작가가 이 고통에 대해서 작품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번에 이런 계엄 상황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영화인들 등 81개 단체 3,007명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과 구속 요구하는 긴급 성명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제 3차례 정도 이 성명서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규모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봉준호, 임지연, 김고은, 김지원 등 3,00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좀 약간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강동원,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동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고 다른 뭐 영화 스태프라든지 관계자였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계에서는 그동안에 이 정부의 영화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편성안이 영화계 일방 통행식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사실 비상계엄을 이제 지시를 하면서 뭐 이제 그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예산안 발목 잡기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제 지원 예산이 50% 삭감이 된다던가 독립영화제 삭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영화계 그동안의 어떤 불만 표출이 이 성명서 등을 통해서도 이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요. 아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과의 대담에서도 좀 질문을 드렸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주로 여의도에 모이셨어요. 물론 여의도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그런가 하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저 광화문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 좀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움직인 것이니까요. 그 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충분히 이제 인지가 되셨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좀 탄핵은 이제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탄핵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혼란에 빠지는 점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정치권이 국민의 삶보다는 서로 깎아내리니까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을 위한 협력과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탄핵에 관련돼서도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당한 어떤 절차와 과정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지금 이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대중 집회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그 경제적으로 상당한 OECD 국가들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 믹스가 있잖아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외신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신들의 보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문화적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이번에 시위 현장에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일단 젊은 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20대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20대 같은 경우는 정치에 참여가 좀 덜하지 않냐. 예를 들면 실제로 4월 22대 총선의 20대 투표율은 52.4%이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저조했고요. 21대 총선의 58.7%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치 참여를 안 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른바 정치적 무관심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왜 이렇게 많이 뛰어들었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계엄 상황이라는 것이 취업과 일상생활의 연애에 특히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한류로 자부심을 굉장히 느꼈던 세대인데 한류라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45년 전에 계엄 상황이 나오니 우리 삶과 가치관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젊은 층들이 특히 MZ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시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 외신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앞에 현장에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AFP통신 같은 경우는 K-팝 속에서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응원봉과 LED 촛불을 든 시위대 모습이 마치 댄스 파티를 즐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댄스 파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응원봉이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응원봉이 이제 K-팝 그룹의 어느 그룹의 팬이냐라는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어떤 팬들이 왔고 그에 맞춰가지고 노래 선곡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등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문화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탄핵을 주장하는 쪽은 이제 8년 전에도 일종의 그 촛불 문화제 같은 형식으로 그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도 그런 이제 그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때 일방적인 어떤 주장보다는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매개물로 이제 문화 콘텐츠나 그렇죠. 문화적인 어떤 방식들을 이제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공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 시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대중 집회 시위 양상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신들의 주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 근데 임영웅 가수에게 뭐 무슨 저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이거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의 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왜 게시물을 올리냐라고 하니까 임영웅 씨가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뭐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게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정치적인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대중적인 어떤 정서,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그러면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 전격 시사.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